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저만의 방식으로 창작,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자료는 직접 제작하고 구성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되죠. 매일 출퇴근하는 길마다 오르내리던 육교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일주일 내내 같은 사람을 계속 마주친다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기엔 어려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켜보기만 하던 그 남자가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라지는 발걸음과 심장소리, 뒤에서 점점 가까워져 오는 발소리. 그날은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날이 돼버렸습니다. 그 후 밝혀진 육교 남자의 충격적인 정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주에서 평범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20대 민양은 정말 가까운 집에서 딱 10분 거리에 직장이 있어서 매일 도보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매번 지나는 좁은 골목, 도로, 그리고 늘 건너는 육교까지. 그날 역시도 반복적인 하루가 이어지는 같은 일상이었지만 딱 하나 다른 게 있었으니 몇 주 전부터였을까요? 며칠 전부터였을까요? 민양이 출근한다고 나와서 육교를 건너려고 계단을 쭉 올라가는데 그 계단 좀 올라갔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밑을 딱 쳐다보니까 웬 육교 아래쪽에서 남자 하나가 떡하니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계단 올라가는데. 아니 이때 민양 아래서 쳐다보는데 복장이 신경 쓰이잖아요. 저였으면 바로 그냥 저도 모르게 심한 말이 아주 그냥 먼저 나왔을 것 같은데 표정도 그렇고 되게 수상하게 생긴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이 남자 내가 당황해 쳐다보는데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아. 당당한가 마주. 그 남자는요 말을 거는 것도 없었고요. 다가오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을 육교 아래에서 고개를 쳐 올려 힐끗힐끗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계단 올라가는 사람 아래에서 쳐다보면 뭐라도 보일까봐? 아주 그냥 아침 출근길부터 기분 잡치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길에 또 마주쳤어. 아유, 야, 아직까지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하니? 출근길에도 기분 안 좋게 만들더만 즐거운 퇴근길에도 기분 안 좋게 만들고 있네. 처음에 하루 정도는 그냥 우연이겠지. 좀 이상한 취미를 가진 아저씨인가 했어요. 그런데 주 6일 출퇴근 중에 거의 한 3-4번을 마주쳐 버리니까 이게 뭐든 간에 여간 불편한 거죠. 육교 기둥 옆 담배를 피우는 척하고 있고 계단 밑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고 있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육교만 오르면 뭔가 쳐다보는 것 같은? 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왜 나만 보는 것 같지? 내가 이쁜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쁜가? 이거는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이렇다 보니 민양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애초에 짧은 옷 자체를 안 입게 되고 입었다 한들 본능적으로 가방으로 아래를 가리거나 후다닥 올라가는 거예요. 대체 저 남자는 일도 안 하나? 육교 아래에서 맨날 저러고 있어. 대놓고 그냥 한 소리 할까? 또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 잘못 건드렸다가 일이 더 커지면 어떡해요? 괜히 내가 나섰다가 해코지 당할까봐 좀 무서운 거죠. 그렇다 보니 그냥 신고를 해버릴까 또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그런 게 이 남자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뭘 한 건 없잖아요. CCTV도 그래요. 이 남자가 난 저 여자 안 쳐다봤어요. 알고 보니까 따로 육교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비슷한 시간에 저 여자가 지나가길래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건데 나 저 여자만 본 거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심심해서 본 거다. 쳐다도 못 보냐. 저 여자 진짜 웃기네. 착각도 유분수지. 지가 뭐 이쁜 줄 알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쳐다본 게 맞다고 해도 이것만으론 크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 결론은 그냥 무시하는 걸로
그날은 유난히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왜? 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에 부어라 마셔라 한잔 한다고. 마시고 이제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술에 취했어도 많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길이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다르다. 민양이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초입에 들어서는데 그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느낌. 갑자기 뒤가 서늘하다. 소름이. 그와 동시에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또각또각 발자국 소리가, 이게 진짜 불길하고 기분 나쁜 게, 내가 걸으면 걸음 소리가 같이 들렸다가 내가 멈추면 걸음 소리도 멈춘다. 진짜 싫어. 나 따라오는 거야. 뭐야, 뭐 떼보라고. 내가 여기서 그냥 탭댄스를 쳐버려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금 저녁 늦은 시간이라 이 골목에 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서 뒤에도 못 돌아볼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야 되겠거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걸 부여잡고 용기 내서 고개 휙 돌렸는데, 엄마야, 저 사람 저거 육교 아래에서 맨날 힐끗거리며 쳐다보던 남자 아니야? 저게 왜 날 따라오고 있어? 이게 얼굴 확인하고 나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그녀는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그때부터 그냥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뛰면서 핸드폰으로 급히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저기 며칠 전부터 육교 아래에서 쳐다보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가 지금 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뒤에 따라오는 남성 인상착이나 특이점 뭐 보이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전화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네. 그 평소 육교에서 봤던 그 남자 같은데 한 40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혹여나 뒤에 들릴까봐 나름 조용히 신고한다고 하고 있는데 뒤를 휙 돌아보니까, 웬일이야, 이 남자 더 나한테 가까이 따라 붙었어. 거기다 엄마야, 한 사람이 더 있잖아. 민양 뒤에 육교 그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 바로 뒤에 또 다른 남자가. 순간 민양이 든 생각이, 큰일 났다. 이거 한패구나. 2명 팀이구나. 나 어떻게 하려고. 나 이거 어떡하냐. 경찰 빨리 와야 되는데. 나 뭔 일 나고 나서 오는 거 아니야? 와, 심장 터져버리겠네. 신고는 했지만 이건 몇 분도 못 버틸 것 같은 상황. 전력을 다해 달리다 보니 숨은 차지, 심장은 터질 것 같지, 다리의 힘은 점점 풀리지. 와, 이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혼자도 아니었어요. 친구 3명. 20대 초반 때 잠실에서 새벽에 친구들과 이제 한잔 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탄 남자 무리들이 막 계속 쫓아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주택가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 무리들은 막 저희 3명 찾는다고 흩어져서 막 찾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친구 3명이 함께 있었는데도 와, 이게 재밌는 게 아닌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서 이게 되게 뭔 일 날까봐 심장 떨리고 셋 다 놀래가지고 막 주택가에 보이는 집들 막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진짜 재미가 아니라 진짜 그 오토바이 무리들이 막 진지하게 막 쫓아오고 이래가지고 3명이어도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데 혼자는 말해 뭐해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주변은 적막했어요. 도움을 청할 가게도 지나가는 행인도 없었습니다. 숨은 거칠어지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때 등 뒤에서 후다다닥 달려오는 발소리가, 동시에 누군가 민양 어깨를 확 낚아채네. 엄마야! 이 순간 넘어지면서 진짜 큰일 났다 했겠죠. 이제 도망칠 곳 없다. 경찰이 온다 해도 벌써 늦어버렸겠지.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덜덜 떨고 있는데 이 남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사악한 미소를 짓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듯 하더니, 그런데 이 순간 족발당수다. 뒤에서 누군가. 경찰? 아니요. 마지막 맨 뒤에 있던 일행의 남자가 순간 빡 민양 어깨를 잡았던 그 남자를 그냥 족발당수로, 그러면서 둘이 막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는데, 네, 자신이 먼저라며
누가 봐도 내가 먼저 할 거라며 벌어진 싸움 같아 보였어요. 두려움에 눈도 못 뜨고 있는 민양 앞에서 이 두 일당이 갑자기 막 몸싸움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광경이죠. 그 뒤 어떻게 됐냐? 제가 이 결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2인조에 얽힌 또 다른 날 밤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 이 동네의 30대 치생이었던 박양. 이 박양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했었어요. 앞서 민양과 비슷하게 그녀 역시도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지름길, 골목길을 통해 항상 다녔는데 안타까운 게 이 박양, 민양과는 다르게 누군가 자신을 뒤따르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신고할 틈 따윈 없었습니다. 그렇게 입에 담기도 싫은 시간이 지나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녀 살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악몽 같은 하루가 되어버렸죠.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되면서 병원으로 이송, 뒤늦게 신고를 했지만 정밀 감식한 DNA도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고 이 남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 이렇다 할 CCTV 영상도 건질 게 없었습니다. 경찰이 의지할 건 박양의 진술뿐인데 이 박양 정신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나마 그 상태에서 그녀가 본 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얼굴은 제대로 못 봤고요. 키가 한 170 초반 정도 돼 보였어요. 몸은 마른 것 같았고요. 뒤돌아서 걸어갈 때 오른 발목에 긴 흉터를 봤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감 좋으신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나요? 다시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뒤따라온 남자 2명 이들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누가 누구랑 한 팀이래. 이 남자 2명 중 1명은 배영사였어요. 형사, 경찰. 그런데 이 배영사님, 앞서 언급했던 박양 사건의 담당 형사였네. 형사분들께서도 유독 집착이 가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죠. 이 배영사님에게 박양 사건이 딱 그랬던 거예요. 이 자식 이게 처음 한 거라 흔적이 없어가지고 더 교묘한 거야. 집단에 경찰 이겼다면서 자신만만해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현장에서 그 자식 못 잡은 게 내가 아주 한스러워 아주. 그래서 당시 그날의 CCTV로 이 남자의 동선을 이 배영사님이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이 인간 분명 이 동네 사람이다. 동선을 봤을 때 무조건 이 육교 지점을 지나게 돼 있다. 지날 거다. 예측하고 잠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영사님이 출퇴근할 때 바로 집이나 직장으로 안 가고 그의 동선을 예측 꼭 한두 시간 지켜보다가 가고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육교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남자가 배영사님이었습니다. 배영사님이 그 육교 아래에서 민양 쳐다보고 있다는 남자예요. 그럼 왜 그 아래에서 왜 그 육교 아래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 이유는요. 앞서 박양이 단서를 줬잖아요. 뒤돌아서 걸어갈 때 오른 발목에 긴 흉터를 봤었던 것 같아요. 당시 CCTV 동선과 사라진 방향으로 봤을 때 이 골목에서 분명 그 남자 멀지 않다. 이 골목으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저 육교를 건너야 하는데 육교를 건너는 사람이나 그 근처에 있을 수 있겠구나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배영사님이 육교에 딱 서가지고 그냥 평소에 걸어다니면 잘 안 보이는 그 발목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단 오를 때 바지 자락 사이로 신발 위로 스쳐 지나는 발목, 이 발목에 있는 흉터를 확인하려고 그 육교 아래에서 발목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반바지를 많이 입었고 긴 바지를 입었다고 해도 거의 다 가벼운 소재의 그렇게 길지 않은 긴 바지였다 보니 육교 계단을 올라간다고 다리 들어 올리면 복숭아뼈 정도가 거의 다 보여.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이는 사람들도 있으니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육교에 남자만 다니냐고요. 여자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웬 남자가 이러고 있으니 기겁하죠. 여담으로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 신고로 몇 번 고초도 겪었지만 수사 과정이라는 걸 알고 풀려났다고 해요.
민양은 수상한 남자라 생각했지만 사실 좀 방법이 이상하긴 했지만 나름 집요한 추적이었던 거예요. 사실 며칠 동안 육교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름 잠복했지만 별다르게 이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리에 흉터가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일이 되면서 내가 괜한 짓거리 하고 있나. 하지만 경찰 촉이지. 내가 얘 하는 행동으로 보아 절대 한 번으로 끝날 애가 아니야. 자기 딴에 성공했다고 얼마나 막 스스로 취해 있겠어. 분명 또 다른 상대를 찾으려고 할 거라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곳으로 또 찾아올 거라고. 그 인간 반드시 다시 온다. 자신이 익숙한 장소로 다시 오게 돼 있다. 민양이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문제의 그날 그 시간. 사실 배영사님 역시 골목 끝의 어둠 속에서 묵묵히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 이 배영사님 이분 상 줘야 돼요. 자기 근무 시간 아닌데 퇴근했는데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딱 그날 수상하게 거리를 두고 한 여자를 따라가는 남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 민양이었던 거예요. 즉 민양 뒤에 따라 붙었던 남자 배영사님 아니었어요. 의문의 남자였어. 민양이 너무 이 육교 남자를 신경 쓰여 하고 있었다 보니 어두운 가운데 이제 그 남자일 거다 이렇게 잘못 봤던 거죠. 제가 앞서 나중에 남자 한 명이 더 붙어서 민양이 일행인가봐 한 팀인가봐 나 어떡해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붙은 남자가 배영사. 당시 배영사님이요. 이 민양 뒤를 따르던 남자, 이 남자의 뭐 발목 흉터를 봤냐? 아니요. 그냥 자신의 경험과 경력 그리고 촉 뭔가 이 남자를 쓱 보는데 거슬리면서 그냥 뭔가 제 뭐 있다 제가 좀 이상하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가 민양에게 가까이 붙었을 때 옛다 족발당수다. 얼마 안 가 바로 민양이 신고했었잖아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의문의 남자 잡히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잡히고 나서 발목을 보니까 긴 흉터가 있네. 그러니까 잡고 나서 보니까 걔가 걔였던 거예요. 박양을 건드렸던 애가 얘야. 배영사님의 예상대로 얘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대담했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등록된 데이터도 없었고 수사가 늘어지면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길 뻔했어요. 잡혀온 남자는요. 처음에 뭘 잘했다고 지는 억울하다고 막 연기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양도 있잖아요. 박양 정밀 감식에서 나온 DNA가 네 거랑 똑같다고. 거기다 민양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을 배영사가 직접 보고 잡은 건데 말 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4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것 같아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박양이 알려준 단서 그리고 배영사님의 직감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져 마침내 괴물은 잡혔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민양은 정말 다행히 늦지 않아 큰 피해 없이 구해냈어요.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뭐 말해 뭐해요. 배영사님은요 실제 이런 애들은 반드시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형사라면 더더욱 이번에 끊어놔야 했어요. 와, 이 말에서 오랜 형사 생활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나요? 스쳐가는 시선 하나에도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어떤 숨어있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아침, 점심, 저녁에 새벽까지 모두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나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있으셨나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누군가는 강하게 받아들여 오래 기억하고 누군가는 아무 일 아니었다는 듯 잊고 살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27년 모태솔로였던 스즈키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그녀 아야코. 마지막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한동안 얼어붙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도쿄 지방 출신의 성적도 운동도 재능도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던 평범 그 자체. 또래와 비교하면 정말 존재감조차 없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27살이었던 스즈키. 딱 하나 남보다 앞선 게 있다면 무려 27년 내내 솔로였다는 것. 그것도 모태 솔로. 스즈키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를 몇 번 하다가 힘들게 그럭저럭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도 특별할 거 하나 없는 늘 똑같은 지루한 하루의 연속. 휴학과 복학의 반복. 그러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래서 마음 다 잡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졸업해야지. 학교에 재미도 붙일 겸 웬일로 동아리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동아리는 이름만 넣으면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술자리 동아리. 동아리 회비 모아가지고 매번 좋은 핫한 술집들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주구장창 술만 마셔대는 동아리. 이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나 모태 솔로 탈출해야지. 나 여자 만날 기회가 너무 없는데 이런데 같이 다니다 보면 모르잖아. 여자 만나게 될 줄. 매주 동아리 대표가 일정표를 붙여놓고 이번 주 몇 시 어디서 몇 명 모임 이렇게 딱 써둡니다. 재빠르게 그 정원 안에 들면 그냥 다 참가 가능하죠. 굳은 마음을 먹고 되게 설레하면서 동아리에 들어왔지만 사실 스즈키의 외톨이 인생에겐 이것조차 마냥 쉽지 않았어요. 왜? 이 동아리에 뭐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많냐. 걔네들이 그냥 여자들 다 휩쓸어가네. 나 같은 건 여자들이 쳐다도 안 봐. 그냥 나는 저 잘생긴 애들 들러리야.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술집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에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유 나 빼고 다 신났네. 아유 재밌겠지. 혼자 앉아서 막 자책하고 쇼를 속으로 하는데 이때 저 여기 앉아도 돼요? 엄마야 너무 부드럽고 너무 또렷한 목소리가. 에? 놀래서 고개 딱 들었더니 또 엄마야 긴 머리에 너무 이쁜 한 여자가 마이 데스티니 내 여자 아니야. 네. 앉으세요. 그녀 자연스럽게 스즈키 옆에 앉습니다. 스즈키와 그녀의 사이는 단 10c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 스즈키 미치겠는 거예요. 와, 내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릴까봐. 와, 나 심장 터져버릴 것 같아. 이런 남자가 뭐 말이나 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말을 건 사람은 그녀였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왜 혼자 이러고 있어요? 저는 스즈키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가 편해서요. 저는 24살 아야코라고 해요. 편입생이에요. 원래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편입하게 됐어요. 이름도 이쁘네요. 아야코. 그날 밤 이 둘은요 진짜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죠. 이건 누가 봐도 이 여자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다음 만남을 기약해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에 스즈키는요 용기를 내서 이 모임이 끝날 때쯤에 저 아야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괜찮으면 나 연락처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스즈키가 불러주는 핸드폰 번호를 받아 적으려고 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는데 이때 그녀 어떡하죠? 저 핸드폰을 안 써요.
어? 이 시대에 핸드폰 없이 사는 사람도 있나? 그것도 24살이? 와, 역시 이쁘게 생긴 얼굴에 착한 성격에 모든 게 평범하지가 않아. 뭔가 좀 이상한데? 가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더 좋아. 마이 데스티니야. 아, 핸드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연락을... 전 계속 연락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때 아야코. 아, 그럼 저한테 스즈키 씨 집 주소와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연락을 할게요. 처음에 스즈키는요, 아, 이거 싫다고 말하기엔 좀 그래서 돌려서 거절하는 멘트 아닌가. 핸드폰 있으면서 없는 척 반대로 내 핸드폰 번호 가져간다고 하고 연락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진짜 핸드폰이 없는 거일 수도 있으니 줘야죠. 바로 자신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나 기다릴 거니까 연락 꼭 줘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꼭 연락할게요. 그렇게 이 둘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여자와 엄청 가까이 앉아가지고 그렇게까지 길게 행복하게 대화해본 스즈키. 잠이 오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야코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지. 마음 같아선 바로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번호 모르잖아요. 오매불망 연락 언제 오려나. 다음날이 됐습니다. 눈뜬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안 와. 차인 게 맞나 봐. 그렇게 마음 정리하고 저녁 9시경 알바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현관문에 작은 동그란 구멍으로 딱 내다봤더니 엄마야, 그렇게 연락을 기다렸던 아야코가 웬일이야? 와 대박. 와, 연락할 줄 알았는데 찾아왔네요. 아, 많이 놀라셨죠? 제가 실례한 걸까요? 이때 그녀 편의점 봉투를 딱 내미는데 그 안에 센스 있게 간식과 음료가. 처음에 스즈키는 너무 놀랐어요. 왜? 집안이 난리 난장판인데 갑자기 왔으니까. 하지만 어째요?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기다린 여잔데. 그렇게 그날 밤 둘은 또다시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연인 같은 분위기였죠. 와, 나 드디어 모태솔로 탈출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야코가 매일 밤 찾아와. 연락 없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당연히 처음엔 너무 좋았죠. 이렇게 이쁜 여자를 매일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날 되게 신경 써주니까.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서 좀 숨이 막혀온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가 매일 찾아오는 것도요. 매일 똑같은 고정된 딱 그 시간에 내가 집에 없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도 해봤죠. 그런데 계속 와. 그러니까 점점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이러니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어느 한날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일부러 스즈키가 아무도 없는 척 문을 안 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아나 봐. 1시간 동안 막 배를 누르고 열라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 이러니까 질리죠. 이러니까 무섭지. 그래서 또 한 번은 안 보고 싶어서 집에 늦게 가거나 밖에 찜질방에서 자고 집에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없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집에서 딱 나오는데 현관문 틈에 쪽지 하나가. 네가 매일 가는 곳 나 다 알아. 네가 어제 어디 갔다 온지도 나 다 안다고. 그러니까 잔머리 쓰지 마. 와, 거기에 스즈키가 찜질방 같은 곳에 들어가는 뒷모습의 사진이. 이 순간 얼마나 소름이 돋아요. 날 계속 뒤에서 미행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쁘고 솔로 탈출이고 나발이고 이건 아니지. 스즈키 이날 이후 모든 연락 차단, 이사가 버립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새벽에 이게 사람 촉이 무시를 못해요. 순간 싸해. 그래서 이때 스즈키가 문 열기 전에 현관문 작은 구멍으로 쓱 내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였겠습니까? 나야, 아야코. 내가 너 찜질방 가는 것도 다 알고 찍은 사람인데 네가 도망간다 한들 내가 모르겠니? 이때 스즈키는요,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첫마디는 너 왜 나 피해? 왜 도망가? 내가 이렇게 두 눈 뜨고 버젓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데 넌 또 도망가는 거야?
소름 돋게 두 눈을 딱 부라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와 그녀 손에 날카로운 칼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 이 순간 이거 완전 이거다 했겠죠. 그걸로 푹? 아니요. 반대로 스즈키가 바로 힘으로 그녀를 밀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막 휘두르고 나발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즈키 바로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이 왔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가 아닌 그녀 바로 경찰과 만납니다. 이때 그녀는요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아니에요. 오해가 서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스즈키 왜 이래. 경찰관님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살살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그녀 떠납니다. 경찰 역시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요. 경찰이 떠난 그날 밤 스즈키는 경찰까지 내가 부른 걸 봤으니 다신 안 오겠지. 정말 끝났겠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만만의 콩떡이죠. 그건 네 착각이지. 다음날 아침 수업 들으러 가려고 딱 나왔는데 현관문 발 아래 작은 상자가 뭐지? 열어봤더니 웬 핑크색에 다 찢어진 블라우스가 낡은 흙투성이의 스니커즈가 그리고 눈에 익은 편의점 봉투까지. 상자 안쪽엔 편지 하나가 또 있네. 와 진짜 열어보기 싫은데 이게 사람 궁금증이. 열어봤더니 너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알지? 네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집에 가는지 언제 집에서 나가는지 나 다 알아. 와 이 순간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거 잘못 걸렸구나. 코 꼈구나. 이거 어떻게 떼어내야 되냐. 우선 스즈키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잖아요. 다른 친구들, 얘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바로 학교 동아리 애들 찾아가서 아야코에 대해 물어봤어요. 너 아야코라는 애 아냐? 그런데 웬걸 아무도 모른대. 우리 학교 학생인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나마 같은 동아리였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야? 그럼 나 귀신과 그러고 있었던 거야 뭐야? 하지만 귀신 이야기 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죠. 그럼 뭐야?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걔 말이 안 돼. 우리 학교는 4학년 편입 받지도 않아. 그리고 걔 원래 너랑 다르게 휴학이나 학교 신 적 없었다며. 그럼 4학년인 건데 누가 제일 중요한 4학년에 상식적으로 편입을 하냐? 뭐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와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런 거짓말이 걸렸다는 걸 자기도 눈치챈 걸까요? 딱 이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아야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유 이제야 좀 살겠네. 며칠 흘러서 이 일이 어느 정도 잊혀질 무렵 스즈키는 옛 동네 요코하마시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거기는 스즈키가 대학 입학 전까지 살던 동네였죠. 고향. 하지만 그날 밤 편의점 골목길에서 스즈키는 차갑게 숨이 멎은 채 발견됩니다. 현장은 섬뜩할 만큼 고요했고 누군가 그를 한참 동안 기다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범인은 아야코였습니다. 도망도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내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만 너무 억울하잖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그렇게 아야코 신문이 시작되는데 와 여기서 아야코의 진술에 경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맨 처음 만남부터 모든 건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밤 11시가 넘어 아르바이트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스즈키. 하루에 마무리 맥주 한 캔과 안주거리 좀 사서 갈까? 그렇게 편의점으로 향하는데 이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거 사고 집으로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스즈키 편의점 옆 작은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들은 거예요. 뭐지?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딱 가봤더니 엄마야 한 여자가 골목 한복판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딱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랑 내가 눈이 마주쳤네. 이 순간 이 여자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에 스즈키가 도와줘야 되니까 핸드폰을 바로 꺼내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황은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들 중에 한 명이 냅다 달려와가지고 폰을 그냥 뺏어보네. 야, 인생 피곤해질래? 이거 네 일 아니야. 왜 너도 똑같이 해줘?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 여기서 이제 스즈키가 네, 그대로 도망간 거예요. 도와달라는 애절한 눈빛의 그녀를 쳐다보면서 그대로.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남자 3명인데 혼자 뭐 어떡할 거야. 도망갈 수 있죠. 이해해. 그러면 도망간 후에라도 신고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스즈키 신고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산 맥주와 과자 봉지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버려두고 와 괜히 그 골목에는 들어가가지고 와 못될 뻔했네. 이러곤 자기 집으로 그냥 가서 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남겨진 여자는 누가 봐도 뒷일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신고조차 해주지 않았어. 오히려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를 발견하면서 도움을 줬는데 그 여자가 누구? 바로 아야코였던 겁니다. 스즈키 집 앞에 놓여져 있던 상자, 그 안에 있던 찢어진 블라우스, 낡은 신발, 편의점 봉투, 이게 다 뭐였겠습니까? 내가 그날 너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그날 내가 입던 옷이야. 내가 신던 신발이야. 기억해내. 그날 넌 날 보고도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잖아.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스즈키의 집이나 스즈키의 대학교 이런 정보를 알아냈을까? 스즈키가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고향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아야코가 스즈키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슴에 상처로만 있었지 복수까진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그날 딱 마주치고 보니 나는 하루 내내 하루하루 괴롭게 사는데 얘는 뭐 죄책감 하나 없이 잘 살고 있네. 나를 뭐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복수를 결심, 뒤따라가 집을 알아내고 친구인 척 스즈키의 부모님에게 접근, 스즈키의 대학까지 알아내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누군가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 정성이다. 그럴 정신이나 힘으로 차라리 더 열심히 살겠다. 하지만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얼마나 고통인지. 뭐 저도 모르는 건 매한가지고 이 아야코 입장에선 그 일이 잊혀지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지. 밤마다 생각나지. 여튼 아야코의 진술은 차갑고도 분명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그 남자들도 밉지만 정말 원망스러운 건 날 보고도 그냥 도망친 스즈키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정작 내 인생을 망쳐놓은 건 그 남자들이었지만 끝까지 그녀의 뇌리에 새겨진 건 도망쳤던 스즈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마주치거나 스쳐 지나간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야코에겐 그날 골목에서 등을 돌린 스즈키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잔인한 존재였던 겁니다. 아야코 정신적 충격과 상처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정당화될 순 없겠죠. 결론적으론 15년간의 무거운 시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익숙함이라는 것은 참 편합니다.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그저 하던 일을 반복해 나가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익숙함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야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내린 판단과 익숙함이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결말과 진실이 밝혀집니다.
늦은 밤 경기도 외곽의 한 단독주택,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골목길에 흰색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환자가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요. 관련 병과에 예약이랑 정신적 검진 의뢰도 요청해 놨으니 그쪽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 요청은 경찰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거였고 곧바로 이송직을 하고 있던 직원 당시 33살 김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겉보기엔 늘 있던 평범한 병원 이송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경찰 쪽 콜이라는 게 김씨는 묘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직접 받은 동료가 말하길 요청자의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 단순히 음주자 때문에 가족이 위험하다기보단 뭔가 누군가에게 쫓기듯 다급한 느낌이었어. 이송해야 하는 환자의 이름은 당시 41살이었던 송씨. 한때 사업을 해보겠다고 작은 사업체를 열었는데 사업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이 그대로 폭삭 가라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술에 의존하기 시작. 상태가 극한으로 나빠진 거예요. 조용히 술만 먹어도 많이 먹으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데 꼭 이런 사람들 조용히 안 먹죠. 만만한 아내부터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죄다 괴롭히지.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삽니까? 참다 가족들 결국 그를 어쩔 수 없이 입원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송씨의 입원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과도한 음주로 난리를 그래서 보냈죠. 그런데 가면 또 잘한다. 그곳에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아. 의존도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도 병원도 기대를 하면서 퇴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멍멍이 버릇 어디다가 못 준다고 퇴원하고 나온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또 몰래 야금야금 또 마시고 있네. 일부러 퇴원하려고 괜찮은 척 한 거구만. 오히려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게 의존하는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아. 이렇게 계속해서 음주 습관이 반복이 되니까 그 후에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족들은요, 몇 번이나 대놓고 송씨한테 그만 마시라고, 한 번만 더 마시면 그냥 거기다 다시 보내겠다고. 당신 왜 이래 정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송씨는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한테 왜, 나 또 정신에 문제 있다 그러고 병원에 넣으려고? 넣어봐, 넣어보라고.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쉽게 안 될 거야. 한 번, 두 번 입원을 왔다 갔다 반복했더니 이제 진짜 정신도 왔다 갔다 하나 봐. 이번 마지막 퇴원 후 송씨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의존만 하는 게 아닌 방에 콕 틀어 박혀서 창문을 다 어둡게 가리고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아예 끊은 뒤에 주구장창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랑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건지 막 샬라샬라 혼자서 꿍시렁 대는 소리도 들리고 이러니 가족들 입장에서 어쨌겠습니까?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왜 저래 싶지. 아니 가족들을 힘으로 못살게 굴더니 이제는 정신적으로까지 힘들게 만드네. 결국에는 이 가족들이 참다 못해 또 병원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대부분 송씨 같은 증상의 환자들 간혹 소리도 지르고 강한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쳐서 다 따라오시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별거 있겠나. 네, 별거 있었습니다. 신고받은 주택집 앞에 딱 왔는데 이상해. 여기는 무슨 창문들이 다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네. 앞서 그랬잖아요. 이 송씨가 틀어 박혀가지고 창문이란 창문 다 틀어 막고 부어라 해라 하고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집의 창문이 다 어두운 커튼에 가려져 있거나 다 이렇게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밖에서 봤을 땐 좀 뭔가 음산하기도 하고 음침하기도 했던 거죠. 거기다 더 그런 게 보통은 이런 신고를 가족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구급차가 올 때 가족들이 대부분은 밖에 나와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 현관벨을 누르니까 그때서야 송씨 가족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들 눈빛이 너무 지쳐있어. 지금 그이 자기 방에 있어요.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집안 전체가요, 술에 취한 그 냄새로 가득했대요. 김 씨는요, 동료와 같이 송 씨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송 씨,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웬걸 열린다? 왜? 나 또 데려가려고? 가족이란 것들이 또 나 잡아가라고 신고한 거야? 아, 됐어. 아, 내가 내 발로 갈게. 아, 잡지 마. 오, 순순히 따라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구급대원들 오기 전에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더니 이 송 씨는요. 아, 기다려봐요. 옷이나 이런 거 좀 챙기고. 아, 나 잠깐 화장실 좀. 아, 너무 많이 먹었나? 아, 볼일 좀 보고 간다고. 잠시 다녀오겠다던 이 말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부러 순순히 따라가는 척 하다가 화장실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간 줄 알아? 내가 거기 왜 가? 누구 마음대로 절대 안 나가. 이제 여기서 버티는 겁니다. 이에 김씨와 동료는요, 당황했어요. 이 무슨 진상행동인가. 그렇게 병원을 가기 싫으면 음주를 이제 좀 그만하든가. 하지만 일은 해야 하니 김씨는 좋게 좋게 타일렀죠. 송씨, 제발 나오셔서 같이 가시죠. 가족분들도 다 걱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모실게요. 네? 하지만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오히려 화장실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뭐라고 꿍시렁대고 있는 거야. 귀를 가까이 대보니. 그렇지. 아이,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 볼게. 아, 기다려봐.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 아내분 왈. 저 사람 이번에 태어나고 나서 저렇게 계속 뭐라고 혼잣말을 해요. 저희도 점점 소름 돋고 무서워요. 와, 이거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저 어머니, 혹시 화장실 열쇠 있을까요? 문 따고 들어가서라도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화장실 열쇠가 없대. 잃어버렸대. 이거 뭐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문을 뜯어버려야 되나. 아우, 긴장감 속에 짜증이 점점 나는데 그 순간 딸깍, 갑자기 잠긴 줄 알았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에서 송씨가 쓱 나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김씨의 시야를 스쳤습니다. 반사적으로 바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 이미 송씨의 손에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주방에서 몰래 챙겨 들어간 날카로운 도구가, 애초부터 화장실 다녀온다고 갈 때 부엌 들려서 그걸 챙겨 들어갔던 거예요. 처음부터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어. 어떻게든 화장실 안에서 버티려고 했는데 밖에서 막 이거 문을 뜯어야 되나 열쇠 없나 하니까 쫄리기 시작한 송씨가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김씨 바로 뒤로 쓰러졌어요. 이에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동료들까지 다 놀래가지고 형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 쳤고 이 모습에 더 흥분하기 시작한 송씨. 눈빛이 벌써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막 이상 행동과 헛소리를 막 해대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더 놓아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놀란 동료와 가족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 이 모습에 송씨는 다시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또 똑같아요. 또 화장실 안에서 또 소름 돋게 혼자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긴 안 가. 절대 안 가. 나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거긴 왜 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불과 10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취객의 특유의 냄새와 쉰 목소리가 막 뒤엉키면서 집안이 더 숨막혀. 와, 지금 사설 구조대원 한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상황에 가족들 진짜 와,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서 달려나와 이번엔 경찰이 또 그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경찰한테 제발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번엔 진짜 저 사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진짜 조심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나오지 않으면 부수고 진입합니다. 송씨. 이 순간 화장실 안쪽에서 아악 하는 짐승의 소리 같은 게 막 터져 나오더니 이 송씨가 문을 막 쾅쾅 쳐대고 또 이상행동을. 이거는 뭐 얼른 나 좀 끌고 가달라 이거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문을 거의 뜯어 부수고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막 송씨 들고 있던 걸 막 또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안 먹히죠. 네가 이럴 줄 알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왔거든. 바로 경찰들이 동시에 달라들어가지고 송씨의 발의 움직임을 봉쇄합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동시에 김씨 바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끝내 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이후 송씨는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음주에 의한 난동 정도로 치부하기엔 그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기묘한 혼잣말까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에 수사관들은 그의 과거 전력을 샅샅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약 4년 전 송씨 사업해보겠다고 하다가 이리저리 실패하고 그때부터 음주 습관을 과도할 정도로 보이기 시작. 이에 가족들이 안 되겠으니까 처음으로 의존도 치료를 위해 고양시의 한 전문 병원에 보낸 거예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그는 아시다시피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전 경찰은 예전부터 송씨가 치료를 받던 병원, 앞서 언급했던 그의 기록이 남아있는 고양시의 그 병원에 먼저 보냅니다. 상태가 호전돼야 뭘 더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였어요. 다만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의사한테 당시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정상적인 감정과 체내의 성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 검사 결과지가 오늘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검사지에 적힌 결과가 알코올 성분에 의한 망상, 환각 증상 아닐 가능성 매우 높음, 다른 타 성분에 의한 인위적 증상으로 보임.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던 건 마지막 퇴원 후였다는 거. 이를 확인한 경찰 바로 송씨를 봐왔던 의사 만나러 갑니다. 아니 이 병원에 예전부터 여러 차례 입원한 걸로 확인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알 수 없는 타 성분이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까? 이때 의사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검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성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는? 이게 이제 익숙한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또 오셨어요? 어떻게 이번에도 같은 증상? 검사해 봅시다. 이걸 들은 가족들 매번 하던 검사니 그냥 패스 넘겨달라, 생략해달라. 심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지치고 검사 결과 들어봤자 항상 같은 거고 다시 병원 왔다 갔다 올 시간도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입원 이후로는 기본 검사 부분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냥 정기적인 치료만 나아질 때까지 반복했을 뿐. 이게 힌트가 됐습니다. 그 뒤로 송씨에게 발견된 이 의문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계속됐고 문제의 성분이 포함된 약이나 처방전을 받아간 인물과 CCTV까지 확보 성공. 가족들을 만나 이 검사지 플러스 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송씨 몸에서 이런 성분이 나왔어요. 다들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가족들 모두 몰랐다고. 거짓말하지마. 넌 알고 있었잖아. 아내분 얼마 전에 고용량의 항우울제를 처방받으셨던데 남편 몸에서도 이 성분이 나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는 거 없어요? 네? 저 잘 모르겠는데. 경찰은 바로 이 아내가 처방받은 처방전과 CCTV에 버젓이 찍힌 모습을 딱! 이거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송씨 사업을 몇 번 실패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았어요. 지금 집이나 남은 재산만 해도 10억가량. 엄청난 자산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정도랄까요?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송씨에게 다가온 그녀가 바로 20대 미모의 아내.
행복했고 아이도 가졌고 아이가 커가자 시작하게 된 게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시작한 사업이 한 번, 두 번 무너지고 엎어지면서 남은 재산과 상관없이 사람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음주가 늘었고 참 한두 번은 진심으로 걱정이 된 아내가 병원에 보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 검사 결과도 알코올 성분 이외에 크게 발견된 게 없었고 정상적으로 치료까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람이 되게 안 좋게 변해가니까 어떻겠어요.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버린 겁니다. 괜찮아지겠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돌아오겠지 하던 마음도 점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 음주 습관을 이용해 그를 서서히 악화시켜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김씨 끝내 회복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보호자 동의가 없는 치료 행위는 응급시가 아니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충분한 권유를 취하지 못한 의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진 않았고 아내는 7년 나왔습니다. 송 씨는 아내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는 게 인정은 됐지만 그 원인이 일단 그의 나태하고 무책임한 삶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든 과하면 독인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의 인생을 무너뜨려 놓은 거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혹시 물건을 소매치기 당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누군가 이런 상황을 목격해 당신에게 알려줬다면 당신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되게 신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여대생은 자신의 핸드폰을 훔치려던 남성을 잡아준 그녀를 곧바로 믿어버렸습니다. 20대 유나는 그 결과 어떤 일을 겪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맞은 채 발견됐을지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대학생이었던 유나는 그야말로 얼짱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눈길을 끄는 외모. 그런데 이게 그냥 이쁘장한 게 아닌 완전 연예인급 외모인 거예요. 와, 부럽네요. 여튼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지나간다? 남자들이 막 저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기본이고 연예인 할 생각 없냐면서 캐스팅 명함을 몇 개를 받는지 몰라. 와, 부럽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어딜 가든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외모와 다르게 성격은 되게 털털하고 칠칠맞다 해야 할까요? 덜렁이. 물건을 그렇게 잘 잊어버려. 그렇다 보니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소지품을 이것저것 다 챙겨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바로 다시 넣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이런 그녀가 그날 강의를 마친 뒤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네. 유나는요, 24시간 중에 이 7시에서 8시 사이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 나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퇴근 시간이라 이 시간이 제일 붐벼 지옥철이야. 거기다 저녁 먹은 곳에서 집까지가 또 엄청 멀었어요. 지하철로만 한 15거장 정도를 지나가야 했으니까 그동안 완전 원치 않는 밀착과 부대껴야 되는 시간을 가지게 생긴 거예요. 더러워서 내가 진짜 취업하면 차부터 사든가 해야지. 아니면 그냥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갈까?
지하철 탈 때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예전에 지옥철 탔다가 소매치기까지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웬만하면 이 시간을 피해 이 시간 전에 집에 가거나 이 시간 후에 집에 가거나 해줘. 지하철은 언제나 여전히 사람이 많아. 퇴근길 직장인들, 집으로 가는 학생들, 짐 가득한 여행객까지 서로 부대끼며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숨조차 빼앗기는 거대한 압력솥 같아. 유나는 가방을 껴안은 채 최대한 작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듯 서 있었습니다. 정거장이 지날 때마다 승객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황. 이거 진짜 기빨리거든요. 이때 유나 역시 한 정거장 지나가면 갈수록 다크서클이 입술 있는 데까지 막 내려오는데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7에서 8정거장 정도 지났을 때 이 좁은 사람들 틈 사이로 누군가 막 걸어와. 와, 생각만 해도 짜증나요. 안 그래도 비좁은데. 그 남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와, 나랑 어깨까지 부딪혔어. 그것도 세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막 나는데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게 인상이 팍 써지죠. 그녀의 썩은 표정을 본 이 남자. 죄송합니다. 바로 짧게 인사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공손하지만 어딘가 불쾌한. 이 남자도 좁은 틈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자기도 얼마나 짜증이 날 거예요. 아유, 누굴 탓하리. 차 없는 나를 탓해야지. 아, 이래서 진짜 지하철 타기 싫어. 그 순간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이번 역은 땡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열차가 다음 역에 거의 도착해 멈추려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옵니다. 아, 뭐야, 여기서 또 번호 달라는 거야? 아니요. 세련된 옷차림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학생, 가방에 뭐 없어진 거 없어? 아까 저 남자 부딪히는 게 일부러 부딪히는 것 같던데 뭔가 좀 이상했어. 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오니까 유나 당황을 한 거예요. 아,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와, 내 핸드폰. 와, 이거 멋됐다. 핸드폰 신형인데 겁나 비싼 건데 와, 이거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그 순간 한 남자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 탈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거든. 지하철 탄 사이에 없어졌거든. 이 여자가 말해준 아까 나랑 부딪힌 남자. 기막힌 이 타이밍에 열차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쓱 내 쪽을 쳐다보고 있더니 와, 아까 나랑 부딪힌 남자가 딱 내려.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멍 때리고 있는데 이때 뭔 오지랖인지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준 여자가 내 팔을 확 끌어당기면서 뭐해? 내가 봤어. 저 남자가 가져가는 거. 빨리 내려. 지금 놓치면 못 잡아. 안 찾을 거야? 경찰서에도 얼른 신고해. 내가 증인도 서줄게. 아, 핸드폰 없지? 아, 내가 신고할게. 이 여자 덕에 정신 차린 그녀. 바로 이 여자와 지하철에서 동시에 내립니다. 아, 그 남자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 봤어. 얼른! 아, 이게 약간 고마우면서도 자기 시간 할애해서 이렇게까지? 약간 제3자 입장에서는 뭔 오지랖인가 싶기도 하고 또 도는 별의별 이야기들도 많다 보니 이상한 생각도 다 들고 처음에 이 유나 양도 좀 그랬는데 어찌됐든 고가 핸드폰 찾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막 같이 그 남자를 쫓아주면서 경찰서에 신고도 해주고 증인도 서주겠다고 하고 같이 그 남자 뒤를 막 쫓아가면서 이리저리 막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얘기도 해주고 이상한 사람이면 자기 신분 숨기기 급급할 텐데 전혀 다르니까 안심을 하게 되죠. 세상엔 진짜 선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다 남자였으면 좀 했을 텐데 같은 여자라서 더 믿음이 갔던 거죠. 하지만 그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단 5분 사이 그는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며 계단을 오르내렸고 코너로 슝 방향을 틀더니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때 이들이 내린 역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역이 아니었어요.
시간도 시간인지라 주변은 이미 한산했고 열차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와, 진짜 돌겠네. 그게 얼마짜린데.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 다 등록돼 있는데 와, 어떡해. 나 진짜 돌겠네.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이 여자 진짜 선의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어쩔 수 없죠. 제가 경찰서 가서 한번 얘기해보고 알아서 해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에 이 여자는요. 아이고, 아니에요. 지금 딱 잡아서 핸드폰 찾으면 좋을 텐데. 내가 다 아쉽네. 나 필요하면 여기 전화번호 적어줄 테니까 언제든 전화해요. 아, 그럼 지금 지하철 다시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가씨 나랑 같이 가. 나도 어차피 타고 가야 돼.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역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 엄마야, 아가씨 저기 완마 화장실 앞 바닥에 핸드폰 하나가 떡하니 보니까 유나양 거야. 와, 이 여자가 지나가다가 기가 막히게 발견한 거예요. 와, 대박. 진짜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못 보고 그냥 갔을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답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 이 여자, 아유, 됐어. 뭘 보답이야. 나도 기분이 좋네. 뿌듯해. 잘 보관해요. 사람들 조심하고. 아, 핸드폰 보니까 긴장이 풀렸는가 배가 살살 아프네. 화장실만 좀 들렸다 갑시다. 급하면 먼저 가고. 아, 아니에요. 같이 가요. 저도 긴장이 풀렸는지 화장실 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둘 나란히 역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몇 분 후 볼일 다 본 유나양 손 씻으려고 세면대 앞에 섰어요. 고개를 숙여 손을 막 씻다가 뒤에 칸에 들어간 여자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니 고개 딱 들었는데 거울 속에 낯익은 얼굴이 아까 소매치기 그 남자 아니야. 그런데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이 남자가 왜 여기 있어? 무표정으로 딱 서서 쳐다보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 이 상황, 이 남자가 귀신인 게 무섭겠습니까? 사람인 게 무섭겠습니까? 실제 이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제발 귀신이길 바랄 것 같아요. 유나양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본능적으로 함께 있던 여자를 찾았어요. 저기... 그런데 이 순간 이 여자가 칸에서 나오는데 웃는다? 그러더니 바로 유나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네, 이 아줌마와 소매치기 남자 한패였던 거예요. 핸드폰을 훔친 뒤 도와주겠다는 연기를 하면서 유나양을 화장실까지 유인했던 겁니다. 앞서 그랬죠. 유나양한테 핸드폰 안 찾을 거냐,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면서 유나양 앞에서 신고 전화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건 연기 뻥이었습니다. 왜? 유나양을 안심시키려고, 내가 지 편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지하철 안에서 도와주겠다 했던 친절한 말,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다급한 통화, 심지어 핸드폰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행동까지 모두 철저히 짜인 연기였던 겁니다. 화장실로 자연스럽게 유인하려고. 여튼 이 여자가 뒤에서 압박을 하니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는데 그 뒤 유나양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그녀, 바로 느껴지는 게 누군가 막 내 팔다리를 기분 나쁘게 건드는 것 같아. 되게 불쾌해하면서 천천히 눈을 뜨는데 이때 그녀의 눈에 바로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날뛰 낡은 천장. 와, 나 어디로 끌려온 거야? 지금 여기 어디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의식이 듦과 동시에 엄청난 절망감이. 그런데 이때 학생 괜찮아요? 내 말 들려? 경찰인데? 뭐지? 분명 눈 감기 전 이 여자와 소매치기가 날 어떻게 했는데 눈 떠보니까 이 여자와 소매치기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나는 병원에 누워있고 옆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내 눈앞에 경찰, 이 경찰은 진짜가 맞는 거야? 제가 맨 앞서 그랬잖아요. 이 유나양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어딜 가나 집중되는 여자였다고. 이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유나양이 맨 처음 지하철을 탈 때부터 그녀를 눈여겨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왜 눈여겨봤을까? 이쁘니까. 참네, 이쁘면 다야? 부럽네요.
여튼 이 20대 후반의 남자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와 진짜 내 이상형 와 너무 이쁘다 하면서 유나양을 안 보는 척 하면서 힐끔힐끔 몰래 쳐다본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남자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저 이쁜 여자와 어떤 남자가 부딪히네? 그러더니 또 다른 여자가 와서 핸드폰 잊어버리지 않았냐? 저 남자가 가지고 간 것 같다면서 도와준다고 같이 찾자고. 지하철이니까 좁잖아요. 다 들린 거예요. 이 남자는요, 이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거든. 이 20대 남자는요, 유나양이 지하철 타기 전부터 그 지하철을 타고 있던 남자예요. 나 혼자 지하철 타고 있을 때 내가 분명히 봤단 말이지. 저 여자와 소매치기라는 저 남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웃고 떠들고 친하게 있는 걸. 그런데 몇 정거장 더 지나 유나양이 딱 타니까 이 둘 모른 척을 하네. 이 여자가 아까까지만 해도 같이 히히호호 떠들던 남자를 소매치기라고 하면서 유나양한테 도와주겠다고 막 그러고 있네.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나설까도 했지만 솔직히 그래요. 그런 현장을 목격해도 내 목숨 걸고 나서긴 쉽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를 해줄 순 있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나선 사람들을 더더욱 대단하다고 하죠. 여튼 여기서 이상함을 느낀 20대 청년이 유나양과 이 여자가 그 사람을 잡겠다고 내렸을 때 조용히 뒤따라 내린 거예요. 이 여자는 경찰에 신고할게 하면서 연기를 했지만 그 뒤를 따르고 있던 이 남자는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진짜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무슨 역인데 여기 이상한 남녀를 봐서요. 여자 한 명이 지금 위험해 보입니다. 얼른 좀 와주세요. 그렇게 경찰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 덕분에 유나양을 화장실에서 위험에 처하기 직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범행 이유는 뭘까? 돈? 그럼 소매치기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굳이 이 여자가 막 그녀를 화장실로 유인할 필요까진 없었죠. 그들의 목적은 유나양이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한 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물건을 훔치고 또 다른 한 명은 목격자이자 조력자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사람이 드문 공간으로 유인, 그게 화장실이었던 건데 화장실 안에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술 취한 일행인 척 자연스럽게 밖으로 데려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화장실이 역사 화장실이었어요. 추격전을 벌이고 한 것도 역사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사람이 많이 없는 역이었죠. 이것 또한 그들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에는 CCTV가 있잖아요. 이 일행 입장에서는 좀 위험도가 있지 않나. CCTV 없는 곳이 낫지. 그 이유는 타겟을 정하기가 지하철이 쉽다는 거였고요. CCTV가 있어도 경찰 너네 나 못 잡아. CCTV 그거 있어 봤자 도움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착한 척 가면을 쓰고 도와준 사람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데 누가 의심할 거며 화장실 안에는 CCTV가 없죠. 그리고 소매치기 남자는 애초부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기에 CCTV에 찍혔다고 해도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여자, 경찰이 혹여나 CCTV에 찍힌 남자 영상을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 영상 속의 남자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왜 이러냐? 나 억울하다 하면 끝. 자기들 나름 짱돌을 굴린 건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여서 바로 잡힌 거죠. 경찰은 이후 이들의 여죄를 밝혀내면서 조직 일당을 추적했고 지하철은 한동안 강화된 순찰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 20대 청년이 단순히 바라만 보고 지나쳤다면 유나양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나양은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안 된다는 경찰을 설득 또 막 설득해서 이 청년의 전화번호를 받아요. 그리고 대박인 게 실제로 몇 년 뒤 이 둘 결혼했대요. 대박이죠. 누구에겐 평범한 귀갓길이었지만 그녀에겐 한순간의 악몽과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말해요.
만약 그날 내 남편의 작은 관심과 의심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여러분이 이 수상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동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